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버스 운전자격 시험 세 번째 기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 영상과 같이 정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보다는 정답을 찍고 정답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조금 더 심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차후에 올릴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이제 핵심 요약 영상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 영상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화물 운송 종사 시험이랑 내용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하고 합격하셨다면은 화물 운송 종사 시험도 한번 같이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려놓은 화물 종사 영상들이 많으니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주셨어요.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영상 내용이 많이 겹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서두가 길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죠. 정답은 2번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 차량 검문소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자, 그러니까 즉 막 이런 시설 뭔가 구조물 방벽 이런 것들이 부속물이 아니라 검문소 이렇게 약간 으리으리하고 딱 봐도 저거 뭐지 하는 그 건물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속물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지 문제를 꼬아서 나왔을 때 푸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높이에 대한 제한 기준은 기준은 3m입니다. 원래 기준은 3m인데 이것도 허가 받으면 더 높게 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차량 높이 제한은 4m다. 4m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정답이 3번인데 3m라고 해버렸네요. 4m입니다. 4m. 다음 문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관리청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 다음 중 의견을 청취할 기관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연관 관계를 보면 좋은데요. 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랑 대화를 해보시고 자, 나머지 시장이나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지방경찰청장 그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대화를 하는데 정답 3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경찰청장과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나머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경찰청장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즉 1번, 2번, 3번, 4번이 1번, 2번, 4번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맞는 내용들을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공부다. 기출문제 공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무엇이라는가? 자, 여기 주목해 볼게요. 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라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아주 가벼운 고체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매연은 정확히는 우리가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번도 기체상 물질이니까 아니고요. 자, 검댕 아니면 먼지인데 자, 요거 먼지구나. 먼지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다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어느 과정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으로 많은가? 자, 운전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내가 인지를 잘못해서 생기는 사고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런 거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죠. 다음 중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으로 마른 것은 자, 요건 정답은 바로 흰 바탕의 검은색입니다. 흰 바탕의 검은색이 란돌트 고리시표다. 이런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네요. 다음 문제.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의 거리를 목측하는 것. 눈으로 보는 거죠. 목측하는 것과 그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시야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 굉장히 복잡하게 또 심경각과 심시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야 되죠. 자, 다음 문제. 양한 또는 당한 단서를 이용해 물체의 거리를 판단하는 능력은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데 자, 요거를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입챗이라고도 하고요. 자, 양한 또는 단한 단서. 양한 단한 나왔다. 그럼 깊이 지각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왜 우리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하게 되네요. 자, 다음 문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시에 보행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행자라고 하니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정답이 4번이에요. 시력차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실수를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 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행자의 경우에는 자, 내가 잘못 봐서 나는 사고보다는 갑자기 공격당하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보행자 요인은 뭐냐? 인지 결함이 있고요. 판단착오, 동작착오, 이 세 가지가 교통사고의 이제 보행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행자 요인에는 인지결함, 판단착오, 동작착오,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보행 중 교통사고 가장 많은 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1등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통계 수치죠. 다음 문제. 음주량과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남녀의 시간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거 조금 신기하고 재밌는 문제예요. 정답 볼게요. 정답은 1번. 여자는 30분, 남자는 60분 후 그 술을 마셨을 때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정점에 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겠지만, 술 마신 지 1시간 지났는데 운전했을 때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30분, 남자는 60분 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재밌겠죠. 이거 재밌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제동장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동장치는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죠. 그래서 브레이크인데, 여기 브레이크가 다 있네요. 어이고. 그러면 정답을 볼까요? 일단 정답은 4번 감속 브레이크입니다. 감속 브레이크는 뭔가 제동 장치라고 하기보다는 제동 장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동 장치 자체는 주차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이 세 개로 존재를 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속 브레이크는 제동 장치의 종류는 아니에요. 해당하는 것 뿐이지. 다음 문제. 다음 중 현가 장치의 유형이 아는 것은. 현가 장치는 뭐냐? 우리 쉽게 말해서 쇼바라고 얘기하죠. 도로가 울퉁불퉁할 때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 현가 장치인데, 다 스프링 얘기가 나와요. 외울 수밖에 없겠죠. 현가 장치의 유형이 아는 것은 강판 스프링이다. 즉 현가 장치는 판 스프링과 코일, 공기 스프링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커브 도로를 매시 50km로 도는 차량은 매시 25km로 도는 차량보다 몇 배 원심력을 가지냐? 어쨌든 보니까 속도는 2배가 차이 나네요. 속도는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원심력은 4배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속도가 2배가 차이가 나니 2 곱하기 4는 8, 8배 원심력을 지니게 된다. 즉 커브 사고 나면은 그냥 차가 날아갈 수도 있겠죠. 다음 문제. 변속기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런 구비 조건, 장점, 단점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본 해설 영상 보실 때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변속기의 구비 조건 아닌 거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연속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변속이 되어야 한다. 변속기라고 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변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변속기는 자동적으로 변속이 되어야 하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변속기의 구비 조건이죠. 요거까지 같이 한번 일시정지 했다가 꼭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미 변속기는 자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장점이 아닌 것은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뉘앙스 느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운전이 편리하다. 당연히 자동으로 되면 편리하겠죠. 발진이나 가감속이 원활하여 승차감이 좋다. 요게 변속기의 장점인가? 어쨌든 좋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3번 유체가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이 적다. 요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진동이 적으면 좋은 거죠. 충격이나 적고. 4번 볼게요.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싸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물론 좋은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1번, 2번, 3번을 읽어보니까 대충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동 변속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구조가 단순하고 가격이 쌀까?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를 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찍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해서 푸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저를 믿고 이거 방법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자동 변속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문제. 튜브리스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4번. 자, 유리 조각 등에 의해 손상돼도 쉽게 수리할 수가 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하면은 이 타이어 안에 튜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타이어가 유리 조각이 이렇게 막 못 박히고 했는데 쉽게 수리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뭐 땜빵 한다고 하죠. 땜빵 하는 건 안에 튜브가 있어야지 또 더 쉽습니다. 그래서 튜브레이비스 타이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내용이 해당되고 있으니 꼭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자, 다음 문제. 레디얼 타이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난다. 자,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스탠딩 웨이브가 뭔지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가 도로와의 마찰 때문에 열을 받겠죠. 열을 받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팽창을 하다가 타이어가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스탠딩 웨이브의 결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타이어에 주름이 있죠. 주름이 열 때문에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이 접지면 뒤쪽에 진동이 전달됩니다. 즉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타이어가 있죠. 그러면은 타이어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서 접지면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 때문에 여기에 타이어 홈들이 변형되는 겁니다. 이 열을 받은 게 타이어가 뒤로 가겠죠. 이 면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동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이어 주름이 막 형태가 변형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보통 150km 전후에서 속도에서 이제 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 보면은 레디얼 타이어 특징이 아닌 것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게 특징이고요. 레디얼 타이어는 접지 면적이 크고요. 타이어의 수명이 길고요. 저속으로 주행할 때 조향 핸들이 다소 무거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레디얼 타이어의 특징과 스탠딩 웨이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관리 요령 중 외장 손질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겉면, 자동차 외부를 어떻게 손질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자동차 관리 요령은 외장 손질과 내장 손질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럼 외장 손질의 개념만 잡아도, 내장 손질이 뭔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정답은 4번인데, 자, 실내등을 청소할 때 실내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화상이나 전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자, 이미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실내등이라고 하면은 차 안에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장 손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조명, 등이라는 단어만 보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쉽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청소를 할 때는 화상이나 전기 충격 조심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3번을 보니까 합성수지 부품이 더러워진 경우 딱딱한 브러쉬나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브러쉬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닦아낸다. 요거는 내장 안에 있는 부품을 닦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정말 잘 읽어보시는 거,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장 손질에 해당한다. 즉, 내장 손질은 보통 이런 내용, 4번 같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장 손질과 내장 손질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 주변에 경관이 흐르는 선과 같이 보이는 현상. 자, 빨리 지나가니까 빨리 흐르는 거죠. 자, 요거는 유체 자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외워야겠죠? 다음 문제. 방어 운전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방어 운전이라고 한다라는 일단 개념 자체가 내 운전 실력을 떠나서 다른 타인의 운전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게 방어 운전이에요. 저 사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방어 운전인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연비 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안전거리를 지키게 되니까 급발진, 급브레이크 이런 것들을 좀 안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비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연료 소비와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운전을 안 한다는 것은 난폭 운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고요. 나머지 내용들, 방어 운전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일시정지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여야 할 상황임을 지각하고 브레이크를 페달로 발로 옮겨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시간과 그때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대 각각의 명칭. 자, 요 개념 한 번에 잡아두시면 안 까먹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공주 시간이에요. 자, 요거 한번 설명 풀어볼게요. 자, 제가 가고 있는데 앞에 자동차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거를 보고 나 브레이크 밟아야겠어 하고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눌렀어요. 자, 브레이크를 눌렀다. 여기까지가 공주라고 합니다. 공주. 그래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공주 시간이 되고요. 여기까지 자동차 진행한 거리가 공주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아서 자동차가 멈췄어요. 자, 그 이 멈추기까지가 이제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공주 시간과 멈춘 사이 시간이 제동 시간이 되고요. 요때 동안 차가 완전 멈출 때까지 진행한 거리가 제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지 시간, 정지 거리라고 합니다. 즉, 공주 시간 플러스 제동 시간은 정지 시간이 되는 거고요. 공주 거리 플러스 제동 거리는 정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아마 앞으로도 안 까먹으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엔진의 건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운전 자격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정답은 3번인데, 자, 청색은 엔진 속에서 극소량의 엔진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완전 연소된 경우다. 자, 이게 청색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회색. 자, 그래서 제가 구분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색, 청색은 정상이다.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회색, 검은색은 비정상이다. 딱 이렇게만 개념을 잡아두셔도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은 자, 무색 또는 청색이 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이 맞는 내용이라면 3번은 틀린 내용일 거고 3번이 만약 맞는 내용이었다면 1번이 틀린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찍더라도 1번, 3번 두 개 중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가끔씩 이렇게 보기가 나옵니다. 문제를 어쨌든 감독관들이 만드셔도 사람이시니까 이렇게 가끔은 좀 이렇게 두 개 중에 엇갈리는 문제를 만드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배출가스 색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 차를 점검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배기가스에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흰 색깔 A4 용지를 갖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문제. 기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정답 바로 볼게요. 3번. 기럭개가 토사나 자갈, 잔디로 되어 있는 경우보다 포장된 노면일 때 더 불안정하다. 자, 포장된 노면인데 불안정할 리가 없죠.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방호 울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정답 볼까요? 정답은 4번인데,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방호 울타리는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고 유형을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방호 울타리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기를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차를 이렇게 박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 박고 멈출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방호 울타리가 없었으면은 여기 중앙선을 넘어가 버려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사고가 나긴 나겠지만 그 사고의 형태를 조금 더 덜 피해가 가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이제 방호 울타리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내용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사고의 난이도, 피해도를 약간 줄이려고 하는 게 역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여름철 타이어 마모 상태를 점검할 때 타이어 트레드 홈의 깊이가 최저 몇 미리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점점 마모가 되고 하다 보면은 타이어 홈이 점점 좁아지죠. 그러니까 점점 깊이가 낮아지게 되죠. 근데 최저 그래도 1.6mm는 돼야지 이 타이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눈으로 보시고 타이어 교체 시기를 이렇게 많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6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계절 문제 나왔네요. 자, 심한 일교차로 1년 중 가장 많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은, 자, 요거 우리 제가 앞에서 이제 찍기 팁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요거 한번 우리 상식, 정독과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일교차가 크죠. 그러면 보통 봄이나 우리는 가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겨울엔 늘 춥고 여름엔 늘 덥죠. 근데 안개가 많이 발생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외우시면 돼요.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가을이다. 그래서 안개하면 가을이지 하고 이렇게 상식을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스 기출 영상 세 번째 영상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부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문제 풀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겠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 하나만 더 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시험을 합격하실 확률이 정말 많이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